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누군가가 올 한 해 어떠한 시간을 보냈느냐라고 묻는다면 아마 누구도 선뜻 대답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한 해를 시작할 때의 바람들, 기대들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2024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은 아주 특별하게 그 순간 필요했기 때문에 왔던 시간들일 테니까요. 한 해의 마지막 페이지를 장식하면서 감사함으로 마무리해볼까요? 인생 책방 책방지기 이지혜입니다. 책책책 인생 책책 책비싸우 책수의 권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프로지식 탐험가이자 다양한 책을 쓰고 있는 작가 이시안입니다. 네, 첫 번째 코너 아는 척 책방입니다. 저희가 시대별 베스트셀러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이 아마 마지막 여행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으로 그래요? 2022년에서 2023년 이렇게 돌아볼 거라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돌아볼 데가 없구나. 네, 미래를 갈 수는 없으니까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그 시절에 어떤 책들이 사랑을 받았는지 2022년, 23년 베스트셀러 만나보겠습니다. 책들을 보니까 좀 기억이 조금씩 새록새록 나는 것 같습니다. 2022년과 2023년에는 소설과 자기계발서가 인기가 있었네요. 네, 그러니까 소설 보고 위로를 좀 받고 자기 개발서 보면서 좀 성장을 해라. 네네. 이런 뜻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네. 이제 그 베스트셀러 쑥 이렇게 훑어보니까 풍어를 좀 읽게 되네요, 저도. 하산을 하십시오. 네. 아는 척 다 했어요, 이제. 근데 눈에 띄는 게 한국 소설들이에요. 맞아요. 그 2022년은 또 한국 소설의 르네상스라고도 할 수 있는데 김호연 작가의 불편한 편의점이라는 작품이 이때 재밌게 나와서 읽었어요. 계속 지금까지 네네. 팔리고 있고요. 그리고 김훈 작가의 하얼빈 같은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김영하 작가의 작별 인사도 이때 나온 소설이죠. 네. 그래서 줄줄이 베스트셀러에 다 올랐잖아요. 네. 한동안 좀 침체했던 한국 소설, 한국 문학이 이때 좀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을 받았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베스트셀러는 한국 쪽인가요? 그렇죠. 일단 우리에게 익숙한 그 위인 안중근을 다룬 하얼빈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김훈 작가님 하면 진짜 우리 시대 최고의 문장가 또는 이런 표현 있잖아요. 이 소설가들의 소설가가 바로 김훈 작가입니다. 이 작품은 1909년에 10월 26일 날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러 가면서 그 전후의 짧은 나날들에 대해서 그리고 있어요. 하얼빈으로 가는 그 행로를 그린 겁니다. 그 안중근 의사의 어떤 그래서 내면의 고민이라든가 신념, 그리고 시대적 배경 이런 것들이 생생히 드러나고 있는 그런 책이에요. 사실 이 책은 그래서 안중근보다는 청년 안중근,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영웅 안중근보단 청년 안중근에 집중을 한 책이다 보니까 네. 사실 비판을 받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대의나 정치적 메시지 그런 것들이 좀 덜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대중적으로는 더 많은 독자가 공감한 게 아닌가. 한 시대를 치열하게 살다간 그 선배로서 인간의 모습이 그런 모습을 우리 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 책이 굉장히 히트한 게 아닌가 합니다.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베스트셀러는 어떤 책이었을까요? 소설을 봤으니까 이번엔 자기계발서를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좋네요, 좋아요. 싶은데요. 네. 2022년 베스트셀러 2위이자 2023년에도 3위에 오른 작품이에요. 자청 작가의 역행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 책은 주어진 운명에 그냥 그대로 맞춰 사는 건 순행자, 순리자들이고 실제로 자기 운명을 개척하면서 그리고 경제적 자유를 얻고 인생의 자유를 얻는다. 이것이 이제 역행자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역행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7단계의 프로세스를 얘기하는데 네네. 굉장히 특별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 전에 있던 것들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책이 40만 부가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돼요. 그리고 사실 이 자청이라는 이름이 네네. 되게 웃긴 게 얼핏 들으면 이게 사람 이름이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중국 사람인 줄 알았어요. 네. 자수성가 청년이에요. 야, 자수성가 무슨 청년. 소리지? 그래서 네. 자기개발 전문가로서 그러니까 30대 초반에 월 1억의 자동 수익을 올리는 방법 이런 것들을 알려주겠다. 네. 경제적 자유를 좀 어떻게 이루는지 알려주겠다. 그러면서 너튜브 같은 데서 이제 굉장히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분이 제일 처음에 너튜브에서 확 눈에 띄었던 게 흑수저 청년이
연봉 10억을 받게 해준 책 5권 소개 뭐 이런 거였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막 뜨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누가 이제 또 그런 사람 있잖아요. 막 조사하는 사람. 뒷조사. 뒷조사 담당. 나 같은 애가 그렇죠, 있구나. 그렇죠. 네. 너튜브에서 또 그런 사람들이 뒷조사를 했더니요. 그때 10억을 수입을 올렸다라고 했던 그때 당시에 수입을 보니까 5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됐던 거예요. 아. 근데 이게 그럼 완전 사기야라고 하기에는 또 애매했던 게 그런 식으로 마케팅을 하고 이런 비결을 팔아서 그만큼을 또 번 겁니다. 말이 씨가 된다고 먼저 씨를 뿌렸나 보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책도 히트하고 그러면서 수입이 늘어서 실제로 말한 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과관계가 좀 바뀌긴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아직도 논란이 있다. 그러니까 과정은 좀 석연치는 않지만 어쨌든 책 내용을 좀 보다 보면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울 것도 있기 때문에 이만큼 또 팔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이 경제적 자유를 외치면서 또 한 번 크게 히트한 책이 있습니다. 어떤 책이에요? 이게 2023년 베스트셀러 1위인데요. 네. 바로 세이노의 가르침이라는 책이거든요. 이거를 3번째 베스트셀러로 소개해 드릴게요. 네. (2023년) 베스트셀러 1위는 세이노 작가의 세이노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왠지 네. 좀 이름이 처음에 얼핏 들으면요. 네. 일본 사람인가? 그러니까 저도 세이노라고 그랬어요. 네. 자청은 중국 사람인가? 세이는 일본 사람인데? 네. 근데 say 말하다, 네. say 오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say 그런 것처럼 네. say no, No. no라고 말해요. 그런 거예요. 세이노. 그러니까 노를 외치면서 네. 인생을 제대로 그렇게 너의 뜻대로 살아봐라. 그런 그 이름이거든요. 이 책은 자산이 한 1,000억 원 정도 있다고 하죠. 이 작가가 어떻게 내가 그걸 모으게 됐는지에 대해서 청년들한테 조언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1955년 흑수저 출생이라고 합니다. 근데 수천억대 자산가라고 했잖아요. 네네. 제가 좀 이게 검증이 된 건지 궁금해요. 이 사람이 출간하기 전에 네. 출판사가 그 조선일보랑 같이 해가지고 이 조선일보가 직접 순자산을 검증을 했어요. 우와. 1,000억 원 맞다라고 검증을 해가지고 이 사람은 진짜다 이렇게 인증을 받은 사람인 거죠. 인증이 됐으니까 이제 MZ 세대들 사이에서 일종의 경제 교과서처럼 네. 읽혔던 거군요. 그러네. 네. 1,000억을 모은 사람의 경험담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진짜다라는 그런 인정을 받고 독보적인 판매량을 기록하면서 스테디셀러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진짜 세이노 읽어보고 싶다. 네. 네, 좋습니다. 지금까지 1980년대부터 2023년까지의 시대별 베스트셀러를 만나봤는데요. 시대가 힘들 때는 위로를 주고 또 우리가 방향을 잃었을 때는 지혜를 주고 또 뭔가 실패했을 땐 도전을 주는 책들을 만나봤습니다. 이게 뭔가 우리 삶에서 어떤 궤적들을 따라가면서 늘 필요한 책들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책과 늘 함께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책과 함께하는 시간 여행 오늘 너무 그동안 즐거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그럼 다른 코너로 찾아오나요? 네. 이 권진영 씨가 또 한참 따라오려면 시간이 걸릴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네. 그런 걸 준비했어요. 어떤 거요? 그러니까 말로는 제목은 들어봤지만 한 번도 읽어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그런 고전들 있잖아요. 고전? 네. 진짜 못 따라가겠다. 어렵다. 고전은 시대를 뛰어넘어서 사랑받는 거거든요. 네. 예를 들어 군주론 같은 경우에는 500년 전에 판매가 시작이 되면서 지금까지 절판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네. 500년 동안 사람들이 찾은 책이잖아요. 네. 그럼 분명히 그 안에 사람들이 공감하는 어떤 것들이 있거든요. 그 고전을 살펴보면 그런 부분들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전이라니 정말 기대가 됩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는 척 책방이었습니다. 네, 책과 인생 이야기 함께하는 인생 책방 2024년 마지막 손님을 모시는데요. 오늘 모실 주인공은요. 자타공인 민생파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을 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 민병덕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21대 국회 당시에 파란의 사나이를 불리셨다고 들었습니다. 당시에 6선의 중진 의원을 꺾고 입성을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우리 동네 병덕이 이렇게 불리신다고 얘기 들었어요.
저는 사람들 만나면서 항상 세 번의 법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네. 세 번은 만나야 된다. 제일 처음에 갔을 때는 너 뭐야 이렇게 생각할 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갔을 때는 안 가고 또 왔어? 이렇게 하거든요. 세 번째 갔을 때라 앉아 여기. 그리고 뭐 하고 싶은 건데 왜 왔는데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파란의 사나이가 육선 의원을 갑자기 제가 이긴 게 아니라 세 번 만에 걸쳐서 10년 만에 이긴 겁니다. 10년 만에 세 번에 걸쳐서. 야. 제일 처음에 출마했을 때는 네. 너 뭐야 갑자기 어떤 놈이 나왔어? 이렇게 했었고 그리고 또 4년 거기서 준비 열심히 해가지고 두 번째 나왔을 때는 아직 안 가고 여기 있네? 뭐 기특하네 이 정도 수준. 또 4년 또 열심히 해가지고 10%더 올렸을 때는 네. 내 동생 병덕이로 하자. 이제는 민병덕 이렇게 확 몰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 4년에 10%씩 올리는 그 지난한 양적 축적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네, 그랬군요. 지역구에서 정말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별명이 우리 동생 병덕이라고 이렇게 불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왠지 우리 의원님은 좀 낯이 있고 좀 친숙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무슨 예능이나 이런 데 나오시지 않으셨나요? 제가 좀 귀엽게 생겼어요. 겸상이에요, 맞아요. 네. 네. 아, 예능은 네. 2018년도에 네. 한 끼 줍쇼라는 프로그램이 이경규 씨 나오는. 예, 네. 그 강호동 이경규 그 프로그램 네, 있잖아요. 네, 네. 띵동띵동 밀려가지고 밥 좀 주세요 하는 네, 네, 네. 이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우연찮게 우리 집으로 들어온 거예요. 오, 진짜. 저도 없었어요. 제 아내가 뭐 그러면 그 자리에서 제가 제 남편한테 전화해서 네. 올 수 있는지 물어볼게요. 그거부터 찍혔어요. 오, 그래서 제가 직장이 또 안양이어가지고 바로 가서 네. 그렇게 된 거거든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 30만 원 받았거든요, 출연료. 와. 밥값 30만 원 받았는데 네. 저에게는 엄청난 홍보 효과가 있었던. 그때는 정치 얘기 하나도 안 했어요. 네. 정치인이도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온 거예요. 네. 근데 또 얼굴이 호감형이시니까. 호감형. 아, 그러시군요. 고맙습니다. 근데 이게 저도 저기 나갔었거든요. 정말요? 네, 저도 한 그 2018년이시잖아요. 네. 전 2019년 오. 딱 이 나가가지고. 집에 들어왔었어요? 네, 네. 오. 와가지고 저 혼자 있을 때. 오. 근데 또 이시안 작가님 오지랖 넓어가지고 사람 불러드리는 거 좋아하잖아요. 아, 손님들 많이 부르시잖아요. 네. 아 근데 저는 진짜 생각지도 못하고 탁 열었는데 그 이경규 씨, 강호동 씨 다 있으니까 와. 뭐지? 진짜 뭐지? 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들어오라고 해서 했는데 이게 공통점이 네. 이게 이렇게 좀 뭔가 귀염상에다가 호탈하고 좀 이런 포근한 집에 좀 찾아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설마. 근데 지금 보시니까 뭐 사실 그거 열어주는 거 쉽지 않거든요. 맞아요. 우리 동네에 그 우리 형수님들하고 네. 제차하고 카톡방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나 문 열어 네. 막 이렇게 이런 네. 그러니까 왔다는 건 다 알면서도 네. 다 못 연 거예요. 네. 제 차만 그냥 쑥 열어가지고 한 거고. 그래서 한 끼 줍쇼 안양편을 쳐보시면 네. 저 나옵니다. 야, 찾아봅니다, 오늘. 네. 재밌는 인생사가 오늘 나올 것 같은데요. 오늘 의원님이 선정해주신 인생책을 통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요즘 우리 프로그램에 노벨상 수상 작품을 많이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은요 2024년 노벨 경제학상의 수상자죠. 데런 에스모글루와 제임스 A. 로빈슨의 책입니다.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이 묵직한 책 속에 담긴 이야기 먼저 만나볼까요? 왜 어떤 나라는 부유하고 어떤 나라는 가난한가? 가난, 부정부패, 형편없는 교육으로 신음하고 있는 실패한 나라들. 이들이 실패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 책은 왜 그토록 여러 나라가 발전하지 못하는지, 더 나아가 오늘날 번영과 빈곤, 세계 불평등의 기원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 간단하면서도 설득력 있는 설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작품을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오늘도 노벨상 수상자의 작품입니다. 이시안 작가님, 이 책 저자가 올해 노벨상 경제학상 수상자죠? 그러니까 올해 노벨 경제학상은 왜 어떤 나라는 잘 살고 어떤 나라는 못 사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을 제시한 교수들한테 이제 그 수상이 됐는데요. 바로 이 책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의 저자인 에스모글루 교수와 로빈슨 교수 그리고 존슨 교수 이렇게 수상이 됐습니다.
국가마다 어떤 빈부격차가 크잖아요. 네. 그게 무슨 이유일까? 이거를 사회 제도와 시스템 그런 것과 연결해가지고 설명을 했다라는 데 이제 상을 준 거죠. 의원님께서는 이 책을 어떻게 해서 인생책으로 선정을 해주신 건가요? 어렸을 때부터 정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우리 국사 선생님이 통일의 꿈을 심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시골 촌놈인데 저는 그 한반도 지도를 딱 그려주면서 여기 가운데를 쫙 나눠주면서 이것만 없으면 우리가 영국이나 독일처럼 그 훌륭한 민족성의 그런 나라의 크기 정도의 근데 우리가 세계를 제패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을 테인데 이 38선, 휴전선 때문에 우리 그렇지 못한다. 통합돼 있으면 훨씬 잘 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것이 내가 인생의 목표를 한번 삼아봐야 되겠다라고 어렸을 때 뭐 목표가 생기면 열심히 공부하게 되잖아요. 그다음 친구들 지간에도 쟤랑 싸우는데 왜 싸우지?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말로 싸우는 것은 싸우는 거고 그 근저에 그 이유들을 파악해보고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제가 정치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정치에서의 가장 기본은 먹고 잘 살게 하는 거잖아요. 네. 흔히 요즘 얘기하는 먹샤니즘 이것이 정치의 본질인데 그러면 어떤 나라는 잘 살고 어떤 나라는 못 살고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후진국이었다가 개발국가가 됐다가 지금 웅크타드에서 얘기하는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고 어떤 나라는 계속 그러고 있고 네. 지지율 공상이고 고민이 거기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이 왜 국가는 실패하는가? 무엇 때문에 실패하는가? 그것을 극복하면 실패하지 않고 잘 살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여서 네. 너무나 확 꽂혀요. 저는 정치를 고민하는 많은 분들이 이 책을 떠들어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역설적으로 성공하는 국가를 만들기 위한 고민에서 시작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하나 우리 키워드를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바로 국가의 운명입니다. 네, 그동안은 뭐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를 설명할 때 뭐 지리적인 거, 기후, 문화 이런 요인들을 꼽았는데 자, 이 책에서는 전혀 다른 관점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한다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흔히 기후가 온대 기후면은 잘 살고 왜냐하면 기후가 좋으니까 네. 열대 기후는 특히 못 살고 열대 기후인 경우에는 자연환경이 풍부하니까 게으르고 네. 또 문화적으로 어떠면 그렇고 또 종교가 어떠면 그렇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들이 많았는데 거기에는 너무나 많은 예외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일반화시킬 수 없었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는 제도라고요. 제도. 그 인간이 만든 그 제도가 잘 살게 하고 못 살게 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문화, 땅, 그다음에 기후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제도가 그 나라를 잘 살게 하기도 하고 못 살게 하기도 한다. 다시 얘기하면 그 제도가 포용적이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제도에서 이익이 골고루 분배될 수 있으면 그 나라는 잘 사는 거고 그러지 않고 한쪽이 일방적으로 착취해가고 한쪽은 여기에서 어떤 희망도 가지지 못하고 그래서 노력을 할 필요가 없고 노력해도 안 되는 그래서 창조적 파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안 일어나는 이런 제도에서는 못 산다. 결국 제도고 그 제도는 누가 만든다? 국가. 사람이 만든다. 네네. 국가가 만드는 거죠. 사람이 만드는 그 사람들이 만드는 거죠. 이 책에서 다양한 나라들의 사례들이 등장을 합니다. 저는 그중에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노갈레스시거든요. 담장을 경계로 두 도시가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자, 이 부분 좀 설명을 해주세요. 노갈레스가 멕시코하고 하나의 시였는데 멕시코의 땅을 미국이 좀 가져갔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노갈레스 시가 담장을 딱 지어가지고 북쪽은 미국 노갈레스, 네. 남쪽은 멕시코 노갈레스가 된 거예요. 네. 그러면 이 하나의 시였기 때문에 사람이 다른가요? 똑같죠. 똑같죠. 네. 문화가 다른가요? 똑같죠. 기후도 똑같죠. 네. 지리 여건도 똑같죠. 그런데 왜 한쪽은 아주 잘 살고 한쪽은 아주 못 살아요? 그것은 제도의 차이인 거예요. 그렇죠.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그 제도와
멕시코가 가지고 있는 이 제도의 차이 때문에 이 경제적 차이가 나온 것이다. 우리 의원님께서는 이 정치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책임감이랄까, 뭐 사명감 더 느끼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매우 중요하구나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근대사를 보면 나라를 만들었던 과정, 아니면 나라를 독립시켰던 과정이 있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산업화의 과정이 있었고, 그다음 그 이후에 또 민주화의 과정이 있었고, 그 이후에 또 무슨 과정이 있었을까요? 저는 복지 국가의 과정이 있었다고 봐요. 우리나라를 한 4개 정도 단계로 볼 수 있겠다. 거기에서 민주화의 과정은 민주주의만 한 거냐? 그게 아니고 저는 우리나라를 업그레이드 시킨 경제적으로도 훨씬 더 크게 나가게 할 수 있는 그런 포용적 정치 제도, 민주주의, 이게 가능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경제적으로도 선진국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고 보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다른 많은 사례들이 있는데 제일 처음에 반짝해가지고 경제가 확 성장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데. 네. 예를 들면 소련, 북한도 마찬가지잖아요. 북한도 초기에는 경제적으로 확 컸잖아요. 네. 독재적인 국가가 집중적으로 그 자원을 투여해가지고 경제를 확 키울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것이 지속 가능한가? 와 관련해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게 소련에서도 나왔고 네. 지금 북한에서도 나왔고 그랬을 때 우리나라는 왜 그러지 않았나? 근데 우리나라는 세 번째 단계에 민주화의 단계에 그것에 헌신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꼽히면서 정치적 포용이 경제적 포용을 만들어냈다. 업그레이드 할 수 있게 했다라는 측면이다 라고 보는 거고 이 포용성이 있어야지 이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이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이 책 보면서 느끼는 책임감은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 그러니까 새로운 먹을거리를 찾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그 새로운 먹을거리들이 잘 정의롭게 분배되게 하는 것, 즉 민주주의, 이것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그런 책임감을 느끼는 겁니다. 자, 실패하지 않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고민을 하고 계신지도 엿볼 수가 있었는데 다음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빈곤의 덫입니다. 네, 책에서는 뭐 짐바브웨, 시에라리온, 콜롬비아처럼 빈곤의 덫을 벗어나지 못한 나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 나라 중에서 어떤 사례가 가장 인상적이셨어요? 예, 저도 다 재밌었는데요. 짐바브웨 사례가 재밌었어요. 특히 네. 짐바브웨가 저도 몰랐는데 이 책을 보면서 알았는데 영국이 동인도 회사만 만든 게 아니고 남아프리카 회사를 만들었어요. 영국이 남아프리카 회사를 만들어서 남아프리카에 원정대를 파견해가지고 거기를 식민지화 시키죠. 영국 백인들이 와서 정착을 한 거예요. 정착을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여기에 있는 흑인들하고 자기를 갈라요. 그러니까 흑인들은 너 저쪽에만 살아. 그리고 너희는 이런 일만 해. 너희는 땅을 이렇게 가지지 못해. 이렇게 하고 백인들만 다 갖게 만드는 우리 흔히 알고 있는 남아공의 아파르테이트 같은 것을 이 짐바브웨에서 똑같이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영국으로부터 자치권을 얻어서 독립을 하거든요. 네.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해요. 이제 80년대에 이 무가베라는 사람이 독립운동을 해가지고 독립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흑인 정권이 들어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95%의 흑인들이 열망을 가지고 새로운 나라를 만든 거 아닙니까? 네. 잘 살아야 되는데 결국 이 무가베는 백인이 했던 그대로 그 착취 구조를 그대로 자기들이 그대로 한 거예요. 또 독재를 하면서 선거 부정을 저지르면서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결국 이것은 누가 지배하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제도인가가 문제다. 이 독립운동을 했던 무가베가 이 자기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했다면 자기를 버리고 이 95%가 되는 흑인들 전부를 위한 포용적인 나라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그것이 여기에서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거든요. 그럼 무가베가 무지해서 그랬냐? 무지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엘리트 집단의 이익만을 지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런 방법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보지 못하고 이 당장의 이익을 자기만 보는 네, 거죠. 자기 챙기고 이익만. 싶어서. 전체 이익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이익만. 전체 이익을 키워서 자기 이익도 커지는
이런 구조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들이죠. 제가 듣기로 의원님께서도 어린 시절에 굉장히 힘든 시간을 겪으셨다고 들었어요. 이렇게 뵙기에는 전혀 그랬을 것 같지가 않아요. 기공자 같으세요? 너무 귀공자 같아요. 저 우리 중학교 때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네. 제가 어린이날 어머니랑 같이 시장에서 우리 어머니가 닭 장사를 하셨는데 닭털을 뜯고 그것을 옮기고 막 그러고 있었는데 네. 장에 오신 거예요. 장에 오서 그 모습을 보고 그 다음 날 나는 네가 공부도 잘하고 그래서 엄청 그 규잣집 기공자였는 줄 알았는데 어머니가 참 어렵고 막 그렇구나 네.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매우 어려웠습니다. 네. 근데 그때 저한테 아까 말씀드렸지만 꿈을 줬던 게 우리 국사 선생님이 통일에 대한 꿈을 딱 심어줬고 네.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저한테 한 번도 공부하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항상 지금까지도 저 욕을 한 번도 안 하다 먹었는데 네. 항상 믿어주는 사람. 그래서 그때는 공부하는 것이 내가 어머니가 효도하는 길이고 네. 공부하는 것이 내가 가진 그 통일이라는 꿈을 향해서 다가갈 수 있는 것이고 네. 이런 거였어요. 즉 공부, 교육이라는 그 사다리를 통해서 내가 내 꿈을 이룰 수 있다라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할 수 있는 유인이 있었던 거죠. 너무 착하고 기특한 아들이셨던 그러네요. 아니 근데 보통 이렇게 힘들었지만 그래도 정말 공부 잘하는 아들로 열심히 하셔서 최고의 대학에 입학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보통 그러면은 이제 뭔가 내 성공을 위해서 돈 더 많이 벌어야지 하고 그 성공 가도를 위해 달릴 것 같은데 아니 의원님께서는 오히려 빈민운동에 뛰어드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힘든 경험들이 있으셔서였을까요?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대학을 입학을 했는데 네. 2달도 안 돼가지고 그때 학생운동 하느라고 구속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이제 시골에서 장사하시다 올라오신 거예요. 네. 올라오셔가지고 그 서울구치소 철장을 사이에 두고 아니 도대체 시골에서 잔치도 안 끝났는데 이장 저장 다니면서 우리 아들 서울대 갔어요 이렇게 하면서 밥도 사고 이런 잔치도 안 끝났는데 이게 뭔 짓이냐 라고 이렇게 올라오셨어요. 나름대로 정치범이어서 좀 경결한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데 어머니만 만나고는 확 무너져 버리네. 이런 상태였는데 그게 끝나고 나서 노동문제 연구 동아리에 랑장이 됐는데 그러면서 노동 문제를 책에서만 배울 수는 없다. 무슨 노동 문제가 책에만 있냐. 노동을 하자. 해가지고 우리 학회원들 전부가 여름방학 내내 노동을 했어요.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주변에 이제 어려운 분 찾아가서 드리자. 네. 라고 한 게 신대방동이라는 철거촌이었어요. 네. 근데 갔더니 이제 거기에 아이들은 방치돼 있고 그리고 이 신대방동이라는 철거촌에서 이 주민들은 그러니까 가옥주들은 어느 정도 보상을 받지만은 세입자들은 보상을 전혀 못 받고 쫓겨나야 되는 상황인데 그분들이 그만큼의 월세나 전세금을 내고 살 수 있는 영구 임대주택을 그 이익의 일부를 띄어서 만드는 것이 맞겠다라는 이제 정책적 목표가 생겨가지고 네. 이제 철거촌에 빈민운동에 뛰어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뭘 해야 돼요? 엄마들, 아빠들을 장악해야 되는데 그분들을 장악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식은 아이들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공부방을 만든 거예요. 이 부분은 지금도 저를 지탱하게 해주는 엄청나게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저한테. 거기서 제 사랑하는 아내도 만났고 네. 최초의 승리의 기억인데 결국은 영구임대주택이라는 서울시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영구임대주택이 철거촌에서 만들어지게 됐어요. 대단하네요. 변화를 이끄신 거네요. 근데 그때 아내분만 만나신 게 아니라 또 친구랑 같이 열심히 그 과정을 겪으셨는데 그 친구분도 지금 국회에 같이 와 계시다면서요? 진짜 친구도요? 아, 우리 신장씨? 네. 예, 제가 이제 대학교 2학년 때 가장 먼저 가고 그 일사랑이라는 노동문제 연구 동아리의 친구예요. 신장식은 저랑 같이 살았던 친구인데 제가 거기 가서 하고 신장식은 군대 갔다가 와서 제 뒤를 바톤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신장식은 저보다 더 훌륭해가지고 더 뭐 봉천동이든 뭐 더 많은
오랫동안 비밀운동을 했어요. 제 소울메이트 같은 친구죠. 네. 당은 다르지만. 참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어릴 때 너무 어렵게 지냈으면은 왜 가난 앞에 항상 붙는 말 있잖아요. 지긋지긋한 가난. 거기서 좀 탈출하고 싶고 벗어나고 싶었을 텐데 다시 가난의 삶에 들어가서 그 활동을 하셨다는 게 참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한테 너무 고마운 게 네. 저는 막둥이여서이기도 하지만 우리 어머니는 그 가난을 불행하지 않게 저한테 계속 만들어줬어요. 예를 들면 고등학교 때 저는 광주에서 자취를 했는데 네. 힘들면 9시 반에 막차를 타고 2시간 걸려서 해남을 내려가요. 그럼 어머니랑 밤새 얘기하거든요. 어머니 얘기 중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네. 병다가 통장에 100만 원 있다. 걱정하지 말고 공부해라. 통장에 100만 원 있다. 네. 이렇게 해주실 정도로 거의 신사임당 같은 그러네요. 그런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찌들어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찌들었다는 네. 느낌 안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멋진 분이네요. 훌륭한 어머님이시다. 통장에 100만 원 있다. 잠깐 쉬어갈 시간 드릴까요? 그러니까 병더가 통장에 지금 휴게소 있다. 누가 100만 원 있다가 생각나가지고 제가 잠깐 쉬어갈 수 있는 코너 준비했습니다, 네. 의원님.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연찮게 출연하게 된 예능 프로그램에서 인지도가 오른 이후 예능 욕심이 생겼다? 하나, 둘, 셋. 됐다. 오! 또 출연한 적 있으세요? 아니, 욕심은 생겼지만 기회는 없었습니다. 이제 뭐 슬슬 또 출연하시면 오늘 이후로 섭외 갈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는 네. 끼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섭외가 왜 안 들어올까요? 아, 그러니까요. 너무 네. 말씀도 잘하시고 뭐 개인기 같은 거 있으세요? 어필 좀 해주세요. 예, 섭외를 해주시면 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네, 섭외해드리면 해주시면 우리 민병덕 의원님 끼를 볼 수 있다고 하니까 섭외 부탁드립니다. 곁다리로 저도 좀 껴. 다음 질문 세트가 드리겠습니다. 맞겠네. 원풀 원으로.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장식 의원과는 대학 동기에 빈민 운동도 함께하고 같은 법무법인에서 함께 일한 사이죠. 국회에서 다시 만나니 은근히 견제하게 된다? 하나, 둘, 셋. 아니에요. 1989년 12월 달에 만나서 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같이 거의 대부분의 것들을 같이 해왔다. 오, 하숙도 같이 했고. 오, 진짜 정말 찐친구네. 끈끈하시겠네요. 그리고 걔 결혼할 때 제가 1차 사회도 받고 2차 사회도 받고 야, 정말 끼가 많으시네요. 그다음에 이렇게 뭐 혼자 살 때는 네. 저희 집에서 뭐 김치도 담고 다 해가지고 제 차가 갖다 주고 이러는 진짜 친하신가 봐요. 걔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걔 결혼할 때. 그래서 견제하는 마음보다는 네. 우리 장식이 잘 돼야 될 텐데 라는 마음. 서로 응원해 계속, 주시는 예. 마음이 야, 그런 친구 있는 거 너무 부럽네요. 네, 부럽습니다. 부러움을 안고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빈민 운동 중에 만나 결혼하게 된 아내, 당신 아는 빈민 운동만큼이나 연애도 치열하게 했다? 하나, 둘, 셋. 왜요?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저는 제가 운동하는 곳에서는 연애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견결한 선후배 관계로 계속 지냈지 거기에서 연애한 건 아닙니다. 그래요? 제가 군대 가 있을 때 저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서 그때 그러면은 내가 이제 이때는 챙겨야 되겠다 이런 것이지 이야. 그때까지는 엄격한 선후배 관계로 저게 완전한 밀당의 기술입니다. 그러네요. 애를 닳게 해가지고 결국 이렇게 끌어당기는 밀당의 기술. 고수네요, 고수. 저 군대 가기 전날 네. 와가지고 뭐 술도 사주고 이랬을 뿐 그때까지는 아무렇지도 않았다. 야, 아내가 나보다 날 더 좋아했다. 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누가 더 좋아해요?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용감한 남편인데요? 하셔야 되는데. 아니 뭐 친구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너무 복이 많으신데요, 주변 사람들. 복이. 그러니까요. 아유, 좋습니다. 우리 보좌진들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네. 주변에 정말 꼭 이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질문 드릴게요. 네. 지역구 터줏대감이었던 육선 의원을 꺾고 국회에 입성한 의원님이시잖아요. 이제는 내가 지역구 터줏대감이 될 거란 야망이 있다. 하나, 둘, 셋. 뭐 그건 야망은 아닌데 지역구 터줏대감이 돼야죠.
그냥 버티는 그런 터줏대감이라면 제가 거부하겠습니다만은 지역구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편하게 스스럼 없이 민병덕에게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는 밤낮으로 이럴 수 있는 사람으로서의 편한 민병덕의 의미로서의 터줏대감은 저는 당연히 그런 정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야, 자신감이 느껴지네요, 의원님. 그래요? 네, 지금까지 우리 민병덕 의원님의 결정 OX 퀴즈 시간이었습니다. 솔직한 답변 감사합니다. 네, 키워드를 통해서 민병덕 의원의 책과 인생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는 바로 패자부활전입니다. 평소에 의원님의 정치 철학의 핵심 가치 중 하나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미 우리 의원님의 정치 입성 과정 자체가 패자부활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패자부활전이 없는 세상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정 없어요. 정말 없어요. 저는 발전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아이가 셋인데 네. 우리 아이들한테 패자부활전이 없는 세상이다라고 하면은 1등 하려고 하지 마. 1등 하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진리를 하지 말라는 거죠. 예를 들면 실리콘밸리에 있는 성공한 기업들의 평균 실패가 3번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실패를 했을 때 이제 거기에서 이제 끝나버리는 그런 세상이라면 이거는 발전이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패자부활전이 있으면은 저도 돼. 패자부활을 하면 되니까 그것을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저는 사회 간접자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라든지 예를 들게 애들 열심히 했어 안 됐어 그러면은 야, 안 됐을 때 아파트 와 다시 여기서 따둑따둑 거려서 다시 해봐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모 같은 그런 사회 시스템이 좀 필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모든 국민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할 수 있고 혹시 실패를 했더라도 쿠션이 되어줄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 실패하지 않는 국가를 위해 굉장히 하실 일이 많을 것 같은데 오늘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를 통해서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막스 베버의 소명으로서의 정치 여기에 보면은 정치인에게 열정과 균형 잡힌 판단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치의 일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단단한 널판지를 지속적으로 그렇지만은 깨지지 않게 구멍을 뚫는 일이다라는 거였거든요. 저는 열정을 가지고 하되 균형 잡히게 판단을 해서 깨지 않는 우리 사회를 깨지 않는 이런 거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잘 대변되는 사회 그것이 정치적으로 대변되고 그것이 결국 경제적 이익으로 분배될 수 있는 이런 사회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저도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사회를 만드는 핵심적인 방법은 균형이다. 힘의 균형을 만들어줘서 스스로 간에 협상을 할 수 있고 그러면 그것이 조금 더 나은 선순환을 만들어낼 수 있다. 저는 이것이 우리나라가 도약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그 일에 매진을 하겠다는 네.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자, 진영 씨 오늘 의원님 만나본 소감 어떠세요? 왜 지역구 주민들이 우리 동생 병덕이라고 하는지 알겠어요. 네. 너무 친근감 있으시고 또 잘 들어주시고 조화롭게 잘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젊은이들이 보시면 우리 삼촌 병덕이 사람이라고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지난 선거 때 병덕이 형, 병덕이 형 따라다니는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요? 네, 아유. 그럼 이제 병덕이 형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병덕이 형. 자, 이시안 작가님 간단한 추천평 부탁드려요. 네,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총균세에서 왜 어떤 나라는 잘 살고 어떤 나라는 못 사는가 그 지리적 이유를 댔고요. 이 책에서는 그게 사회 경제적 시스템, 제도 얘기를 했거든요. 거시담론이라면서 좀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 달라요. 그 지리적 이유는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제도나 시스템은 사실은 우리가 노력하면 바꿀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이 굉장히 희망적인 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 가능성을 보여주는 책이다. 이렇게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끝으로 의원님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대한민국에 대해서 지금 많은 평가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히 외국에 나가보면 대한민국의 위상이 엄청나게 높아져서 단군 이래에 우리 민족이 이렇게
좋게 평가받는 시즌은 없다고 보는데 근데 우리는 그다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정치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를 잘하면 우리나라가 훨씬 더 도약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조금 더 양보하면서 포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알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녹화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사람은 3번 만나야 된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저희 2번 더 나와주셔야 됩니다. 아, 예. 네, 이제 2024년 인생책방의 문을 닫을 시간입니다. 한 해 동안의 인생책방은 한 권의 책과 한 사람의 인생이 만나서 특별한 이야기를 담는 과정들을 보여드렸는데요. 2025년에도 여러분의 가슴을 울리는 책과 인생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자, 오늘은 민병덕 의원님과 함께했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에게 2024년은 어떤 해였나요? 새로운 한 해를 어떻게 보낼지 고민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앞으로 펼쳐질 2025년을 전망하는 책들을 준비했습니다. 전문가의 서평과 국회 도서관에서 만날 수 있는 화제의 도서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경제적 불확실성 속에서 많은 고민이 있었던 2024년 머니트렌드 2025에서 2025년 경제를 전망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삼고시대를 겪어야 했던 전 세계. 2024년이 되어서야 이제 슬슬 경제의 상처를 치유하는 국면에 들어섰는데요. 하지만 경제 위기가 남긴 흔적이 있었으니 바로 저성장. 다가올 금리 인하와 폭증하는 가계부채, 그리고 대출 규제까지. 최근 대전환의 시대, 곧 피벗의 시대에 어떻게 대응할지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주식시장에서 초보 투자자는 한국보다 내수 시장이 큰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봤는데요. 기업을 어느 정도 분석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는 한국 시장을 권했고요. 2025년 주목할 만한 메가 트렌드로 인공지능, K뷰티, K푸드를 꼽았습니다. 그렇다면 집값 폭등설이 제기되는 2025년 부동산 시장은 어떨까요? 다양한 언론에서 주택가격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공급 부족을 거론하기도 했는데요. 최근 주택 공급이 집값 흐름의 후행에서 변화하는 지표라고 볼 필요가 있고 전반적으로는 안정세가 판단된다고 예측했습니다. 혼돈의 시기인 2025년, 세상은 어떻게 변화하고 우리는 또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책을 보고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드디어 트렌드 코리아 2025가 나왔습니다. 매년 이맘때쯤이면 서점가를 점령하는 트렌드 코리아가 이번에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트렌드 코리아는 전문가들이 모여 매년 그 해에 맞는 소비 키워드를 제시하는 책인데요. 2025년 첫 키워드는 옴니보어. 옴니보어는 잡식성, 파생적으로는 여러 분야에 관심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전 세계를 강타한 드라마죠. 선지없고 튀어. 방영 당시 오픈 채팅방에 수백 명이 모여 드라마 이야기를 나눴는데 아이를 키우는 엄마부터 학교 과제에 쫓기는 대학생, 그리고 직장인까지 연령도 직업도 지역도 정말 가지각색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 이른바 X세대의 물결이 지금 이전에는 새로운 세대를 일컬어 X, 밀레니얼, 최근에는 MZ라는 용어를 사용했었는데 이제는 동일한 세대라도 개인에 따라 전혀 다른 소비 행태를 보인다고 보고 이렇게 자신만의 소비 스타일을 가진 소비자를 옴니보어라고 칭한 거죠. 또 2024년에 혜성처럼 떠오른 음식이 있죠. 입맛대로 토핑을 올려 먹는 요거트 아이스크림. 이것처럼 폰꾸, 각꾸, 신꾸까지 자신의 취향을 반영한 이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물건. 추가적인 맞춤형 요소에 더 큰 비용을 지불하는 토핑 경제도 책에서 제시한 키워드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요즘 길거리 다니다 보면 가방에 달린 귀여운 캐릭터 키링도 많이 보시죠? 이렇게 캐릭터나 미니어처 같이 우리에게 자극이나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무해한 존재에 끌리는 경향인 무해력도 2025 키워드로 뽑았습니다. 지금 말한 키워드를 포함해 책은 총 10가지 키워드를 제시했는데요.
나머지는 책에서 한번 만나보세요. 밥 먹고 분조카 어때? 디토합니다. 500년 전 조선시대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언어는 그 시대를 향유하는 사람에 따라 변화를 겪는데요. 만약 미래에 로봇이 지배하는 세상이 온다면 로봇의 언어를 사용하게 될지도 모르죠. 옥스퍼드 영어사전 편찬위원이자 세계적인 언어학자인 조지은 교수는 책 미래 언어가 온다를 통해 미래시대 언어 트렌드와 생존 기술을 담았는데요. 저자는 미래 언어를 인공지능과 협력해 문화와 기술이 융합된 새로운 소통 방식이라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저자는 K-팝의 언어를 알면 미래 세대가 어떤 언어를 쓰게 될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K-팝 가사가 한국어와 영어를 융합했기 때문인데 이 융합의 언어가 미래 언어의 특징인 것이라고 본 거죠. 이 책의 서평자인 조은경 서강대학교 글로벌 한국학과 교수는 저자가 과거와 현재 언어의 잠재력을 AI를 지렛대 삼아 그 미래를 짐작한다며 책이 미래의 언어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 전망을 하고 있다고 서평했는데요. 그러면서 AI 언어 모델이 주는 서비스만 볼 것이 아니라 긍정적, 부정적 작용을 같이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책에서 말한 것처럼 인공지능이 인간의 언어를 지배하는 세상이 이미 온 것일지 아니면 어떻게 찾아오게 될 것인지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국회도서관과 함께하는 화제의 책, 첫 번째로 소개할 책은 어떤 일은 그냥 벌어진다인데요. 책은 다양한 영역을 넘나들면서 이 세계를 움직이는 힘인 우발성에 관해 탐구하며 다양한 학문의 최신 논문을 바탕으로 우연한 개인적 사건과 흥미로운 역사적 사건을 엮어내며 세상의 움직임을 새로운 관점으로 제시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책은 돌파하는 과학인데요. 책은 질문, 도전, 정보, 한계, 최전선 등 5가지의 변곡점 키워드를 통해 과학이 어떻게 실질적인 답을 제시해왔는지 체계적으로 살피며 변곡점을 맞을 때마다 실패와 전진을 반복하며 발전해온 과학의 역사를 정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책은 매너의 역사인데요. 책은 고대부터 20세기까지 생산된 100여 종의 예법서를 치밀하게 분석해 정리하며 지금 시대의 부족한 매너는 무엇이며 인류가 왜 매너를 발명해냈고 그토록 오랜 시간 유지해왔는지 깨닫게 하고자 했습니다. 영국의 소설가 C.S. 루이스는 목표를 세우거나 새로운 꿈을 꾸는데 늙은 나이란 없다는 말을 남겼는데요. 2025년에도 다들 원하시는 목표 모두 이루시고 행복한 한 해가 되길 바라고요. 다음에도 새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